자,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다니는 지 이제 7년째가 됐는데 고민만 하다가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용기 내가지고 글을 씁니다. 고정지출 140만 원 정도인데 월급에서 고정지출 빼고 나머지는 모두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늘 마이너스다, 너가 뭘 줬냐 하면서 제가 드린 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기보다는 불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은행에 가서 입사 초기부터 어머니와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한 2억 정도를 드렸더라고요. 네. 한 7년이니까 당연히 뭐 그렇죠. 2억은 네.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뗄 거 떼도 1억 5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반항도 크게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딸로 자라왔는데 입사하고도 당연히 어머니가 돈 관리 잘하시겠지 하고 다 드렸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고요. 하지만 재작년부터 경제와 부동산에 관심 생기면서 제 현실을 돌아보니 7년간 일했는데 손에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출이 많았습니다. 네. 대출이 있어요, 오히려. 대출이 생겼습니다. 자, 현재 제 명의의 신용카드가 3개고요. 체크카드가 2개가 있습니다. 3개 신용카드는 어머니가 사용하시고요. 이건 뭐지? 저는 체크카드만 사용 중입니다. 지금 쌓여있는 빚은 모두 어머니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입니다. 단기카드 대출, 장기카드로는 3개사의 신용카드로 대출 받으셨고 어머니께 저의 신분증이 있습니다. 빚 중 일부는 친오빠가 투자 실패로 빚이 생기자 저에게 부탁해서 제 명의로 받은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떠오르는 사람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어머니와의 돈 문제로 올해 초부터 다툼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돈 관리를 직접 하고 싶다면 월급 중 절반은 어머니에게 보내고 나머지 월급으로 생활하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지만 저는 100번 양보해서 올해 12월까지 지금까지 드리던 것처럼 주겠다. 내년 1월부터는 내가 관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 보니까 돈거린다 그러니까 더 안 주고 싶다. 이게 어머님은 이미 그 돈을 본인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줘. 네가 지금 자꾸 달라 그러니까. 지금 아버님이 안 계시는 아니요, 계세요. 오. 이제 아버님 얘기도 잠깐 뒤에서 나오는데 네, 지금 아버님은 이 상황에 대한 재무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시는 눈치다. 지금 남자친구도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시는지 얼굴 본 적은 없고 직업만 들은 상태인데 남자친구를 핑계 삼아서 월급 관리하면 그 남자한테 다 퍼줄 것 같다고 그러십니다. 중고 경차를 사가지고 운전 연습하고 싶다고 하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뭐가 필요하냐. 남자친구 차 살 돈도 없어서 너한테 사라는 거 아니냐. 뭐 명품 가방 하나 안 주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냐. 네, 그러시더라고요. 없는 말을 지어내시고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어머니 때문에 미칠 지경입니다. 더욱이 아버지는 이런 재정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현재는 돈 문제로 6개월 정도 저와 어머니는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내 인생이 없겠다 싶어서 제 인생을 찾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뭐 소위 말하는 그 가스라이팅이죠. 네, 저도 딱 그렇게 꾸준히 느꼈어요. 꾸준히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이유로 월급을 받아가시냐, 달라고 하시냐 이거를 이거 여쭤봤더니 모아주시는 거는 괜찮은데 네. 카드 3개를 쓰시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내 돈 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네 오빠도 그랬다. 오빠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 네. 생활비 보냈다.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빠가 벌어오는 돈, 오빠 벌어오는 돈, 본인 사연자님이 벌어오는 돈을 가정의 돈이라고 생각을 하신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경제 있을 수는 공동체로서 가정의 돈.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분한테도 뭔가 경제적 혜택이라고 하기도 뭐예요. 내 돈 내가 쓰는 건데 그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의 신용카드나 뭐 신용대출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시고 사실상 근데 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로 뭘 했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뭘 했냐가.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될지, 제가 돈 관리하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금리가 높은 것부터 갚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정 140 쓰고 나머지는 이제 한 260 정도는 저축을 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뭐 400만 원 정도 벌 때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대기업 다니다 보니까 성과급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니까 7, 800만 원 나올 때도 있대요. 그런 돈, 그런 돈들까지 이제 싹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의도는 엄마가 모아서 잘 관리해주겠지였는데 모은 거는커녕 지금 돈 다 쓰고 대출까지 쓴 거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명의가 이분 명의로. 신분증까지 다 갖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도 이제 28 정도 됐으니까 몰랐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냥 그런 우리 어렸을 때 뭐 용돈 받으면 세뱃돈 받으면 엄마한테 주는 거야. 이분이 표현한 말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반항 한 번 안 하고 말 잘 듣던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안 되는 거, 나쁜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셔서 지금도 어머니 전화 오면 3번 울리기 전에 받고. 그래요? 네. 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거역하게 그 아버지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혼날 것 같아서. 근데 이분이 혼날 일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닌데
대단히 아버님의 경제력이 좀 궁금해지기도 좀 합니다. 네. 네. 자, 지금 오피스텔 월세가 보증금 300에 월세 45인데 요거에 이제 나와 사시는 거죠? 네, 나와서 살고 있어요. 직장 때문에 나와서. 그럼 나와서 사는데 엄마한테 돈은 보내고 카드도 다 만들어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카드를 끊고 돈을 안 보내면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될 텐데인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재작년 말쯤에 알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주변에서 남자친구가 벌써 2년이나 됐네. 네, 남자친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음엔 싸웠대요. 네. 그거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거 가지고 네가 이걸 간섭이야? 그런데 네. 경제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 갖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게 지금 살고 있네. 네. 그래서 어머니랑 그 얘기를 나눴더니 이제 다툼이 시작된 거고 당연스럽게 어머니한테 카드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일순간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래도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없을 수 있죠. 네. 뭐 아직 어리다고 보면 어린 거니까. 네. 자, 근데 명의만 빌려준 차량에서 캐피탈 리스다. 네, 아버지는 G80 리스로 네. 어머니는 저게 4명이라는 거예요? 4명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왜 해줬지? 아버지가 예전에 네. 사업을 하다가 건축 쪽 일을 하고 계신데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아버님 당신 본인의 명의로는 뭐가 안 된대요. 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저게 한 6,300만 원 정도. 그렇구나. 예전에 좀 잘 살던 집안이었나 보죠? 약간 그런 건가? 근데 오빠도 네. 취업했을 때부터 계속 이제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한 중고등학교 때는 잘 살다가 이제 가세가 기우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줄이지는 못하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신용이나 이런 거 좀 안 좋아지니까 네. 우선 애들 걸로 우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차를 2대. 네. 예, 아버지는 보겠습니다. 자, 현금 서비스가 7건인데 530만 원이다. 근데 현금 서비스랑 카드로는 진짜 최후의 수단. 정말 진짜 현금 서비스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져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기 한번 딱 빠졌다 그럼 신용 점수 완전 나락을 간 다음에 그 어디에서도 대출이 안 돼요. 저 현금 서비스가 그거잖아요. 단기 소액 대출. 진짜 한 달짜리 소액 대출인데 이율 막 19.8%, 19.9% 법정 최고금리 맞아요. 받는. 그러니까 은행이나 신용평가 회사에서 봤을 때 와 이분이 저거 보시면 7건이 530만 원이요. 한 60만 원, 70만 원 요게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이에요. 돈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20%짜리 이걸 쓴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큰 돈 빌려주면 그냥 떼이겠구나 생각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순간 은행 신용대출은 그거 갚고 나서 일정 기간 경과할 때까지 못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 신용 점수 웬만하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1금융권 대출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 네. 저런 것부터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됐고. 야, 근데 저거 지금 차도 어쨌든 본인 명의니까 어쨌든 저 리스비를 또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리스비를 그래서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 140만 원 생활비 딱 떼고 나머지 엄마 드리니까 그걸로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걸로 감당이 안 되니까 현금 서비스 카드론 이런 걸 받아가지고 이제 돌려막기인 구조인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금융권 대출 잔액이 2,030만 원인데 이금융 대출이 이제 16.8%. 네. 뭐 저축은행 같은 거 쓰신 것 저축은행에서 이제 이건 또 오빠가 같은데. 네. 전화를 하셨대요. 친오빠가 정말 이제 힘들어서 진짜 죽고 싶다라고 하면서 투자에 실패를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그거를 배우자한테 얘기를 못하고 이게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저도 뒷골이 확 땡기는데 배우자한테 얘기를 못하고 네. 진짜 오빠가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돈은 없으니 이 대출을 이렇게 받아준 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엄마는 몰라요. 이거는 따로예요? 4번 대출은 엄마가 몰래 내가 따로 한 거야. 내가 따로 대출을 받아서 오빠를 준 거예요. 2,500. 그리고 지금 현재 160만 원 오빠한테 이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갚고 있기는 한데 네. 총체적 난국이죠 지금. 총체적 난국.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쯤에 알았으면 거기서 이제 빨리 어떻게 좀 정리를 나와야 했었으면 좀 되는데. 됐는데 이게 시간을 지금 많이 끌었네요. 이거 보니까. 지금도 시간 끌 때가 아니에요. 12월까지는 그렇죠. 뭐 드리고 그럴 뭐 상황이 아닌데. 아닙니다. 당장. 네. 자, 그래서 돈을 모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 이유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주니까 사실 그게 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밑빠진 독에 목에 물을 계속 붓고 나가는 있는데 거죠. 뭐 이자도 지금 20%짜리 늘 쓰고 계시니까 당연히 뭐 회복이 안 되죠, 이거는. 문제는 끊고 가야지. 어머니가 지금 우리 가정 상태가 이래가지고 힘드니까 이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엔 갚을 게가 아니라 마치 이제 배우자 같은 거죠. 가정 경제 공동체로서 네. 벌어와서 이거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야. 너는 벌어와. 돈을 왜 안 주니? 아니 근데 이제 벌어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케이인데 해결 방안이 아니고 그냥 지금 소비에다가 네. 쓰는 것 같아서 차도 안 굴리고 뭐 생활비도 줄여가면서 뭐 대출을 뭐 아버지가 진 대출을 갚는다든지 뭐 이러고 있으면 뭐 뭔가 미래가 보이는데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로 하시는 것 같아서 자 포기할 수 없는
식비는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그쵸. 거죠. 먹고 사는 건 이제 포기가 안 되니까. 이분 보면은 지금 뭐 월세 45에 관리비랑 저거 나가면 통신비, 식비, 뭐 이게 최저로 이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세하고 오피스텔이니까 관리비도 비싸잖아요. 저거 나가고 나면 빼고는 본인이 쓰는 거 한 7, 80만 원? 네. 거기에 무슨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냥 먹는 거 50만 원에 딱 끝나고 네. 기타 생활비도 저거 이제 먹는 거 조금 비싼 거 먹으면 찔끔 늘어날까 말까. 그리고 생필품 사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자산이 이제 주식 150에 청약 600만 원, 현금 7, 80 정도 있고 보증금이 있는데 네. G80 리스는 미포함이지만 어쨌든 뭐 그랜저 한 800만 원 남은 거. 그쵸. 지금 그다음에 저거 현금 서비스. 네. 아마 네. 저 G80 리스도 처음에 계약한 금액이 한 6,300, 6,400 정도 됐다고 하니까 네. 80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버님의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뭐 없긴 하지만 뭐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지금 나머지 세 분은 지금 경제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유일하게 지금 대기업 딸이기 때문에 이제 요 딸한테 이제 좀 받아가지고 우리 생활 수준을 좀 유지를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근데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셨더라도 어쨌든 하다 보니까 얘가 어쨌든 돈을 계속 벌어온다. 그럼 얘가 1년에 한 3천 정도 나한테 주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선 생활비 하면서 뭐 여보는 뭐 앞으로 사업 잘해보고 뭐 큰아들도 한번 잘해봐 이러면서 막 이제 으쌰으쌰 한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긍정적인 사고로 돌릴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성과금이 한 700, 800 나와요. 거기서 이분이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써본 적도. 그래서 한 10만 원 떼고 지금 급여 명세서를 갖고 계시니까 왜 10만 원 부족하게 줬냐를 바로 얘기하신대요. 혼난대요. 근데 뭐 저는 하나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지금 따로 살고 계시잖아요. 네. 따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신분증을 뭐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고 했지만 뭐 신분증 뭐 분실신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카드 같은 거는 이제 다 끊으면 되잖아요. 우선은 끊는 게 뭐 당연히 1순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차도 뭐 리스를 저거 중도에 리스를 해지할 수 있나요? 저런 상황에서? 리스 이게 해지하면은 위약금이 너무 커가지고 그쵸. 한 20% 날라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거 리스를 해지하는 건 좀 쉽지는 않고 저거를 뭐 인수해가지고 저거 중고로 팔아야 되거나 아마 그럴 것 근데 그 같은데. 인수할 때도 이 네. 가격 저 평가하잖아요. 그 네. 가격 중간에 어쨌든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리스는 최대한 해지하는 순간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대로 리스 승계를 해서 남한테 이제 넘기는 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지금 차를 부모님이 또 타고 있으니까 네. 그럼 저 차를 뭐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압류를 해가지고 뭐 가져온다는 뭐 이런 개념도 애매하고. 그렇죠. 아니면 키를 두 개를 다 훔쳐가지고 내 거니까. 네, 내 아니, 거죠. 엄마 아빠가 탈 건 아니거든. 어차피 내 거니까. 내 거예요. 키 두 개 다 가지고 예를 들어 남자친구랑 같이 뭐 밤에 가가지고 차 두 개를 다 우리 집으로 오피스텔로 가져와. 그리고 키 두 개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연락 끊고 뭐 이렇게 해서 우선 저거를 뭐 승계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진짜 저거 해결부터 저 리스 차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네. 차가. 왜냐면 저 차는 계속 내야 되거든요 돈을. 다 4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남의 빚을 갚아주고 있는 거면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있는데 네. 오빠한테 빌려준 것도 4명이로 받은 대출,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론, 저 리스 이런 게 다 전부 다 4명이로 되어 있으니까 네. 그냥 객관적으로 딱 생각했을 때 이분은 그냥 흥청망청 쓴 사람이구나가 돼버려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누구 어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남자친구분이 지금 있으신 것 네. 같으니까. 남자친구분이 여기에 사연 보내라고 또 권하셨대요. 그러셨구나. 너 이거 정상 아니다. 다행이다. 네. 그 저는 지금 딴 건 모르겠고 저 차 두 개, G80하고 그랜저를 어떻게 키를 확보하고 가져올 것인가. 저거 어떻게 처리하냐. 안 되면은 뭐 키를 하나라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 차를 끌고 온 다음에 키를 뭐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어차피 우리 거니까, 그거 내 거니까. 내 거. 공식적으로는 내 거거든요. 네. 이거를 뭐 착한 딸이 아니 그러면은 나쁜 딸이 되느냐 아니에요. 네. 이걸 하면 불효녀냐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튀어가지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공감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결을. 차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차를 어디 공영 주차장 같은 데다가 월 주차를 끊어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으시고 빨리 리스 적어줘. 승계를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차가 해결이 안 되면 한 4, 5천만 원 더 나갈 텐데 앞으로 계속. 네. 근데 그거를 낼 만한 여력은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용카드에 뭐 이제 끊으면 되는 거니까 끊고. 근데 뭐 집에 찾아오거나 뭐 아마 이럴 확률도 좀 있으니까 이사를 한번 가시든지. 네. 뭐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저런 청약통장 이런 것도 지금 의미 없습니다. 제가 여쭤봤고 남자친구분도 청약통장 있으시대요. 결혼도 네.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거 정리 안 되면 남자친구분과 결혼 못 합니다. 네. 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워낙 착하신 성향이고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도 원래 이제 보통 이제 힘들 때는 이제 좀 말하기 편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모님도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뭐 우리 뭐 둘 동생이 여동생이 좀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나 좀 살려주라면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연을 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7년 동안 취업 입사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돈을 그렇게 보내왔고 송금한 이력을 보니까 2억 뭐 1,000만 원 정도가 된대요. 네. 이 정도의 돈을 보내왔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이 상황이다. 이거 정리해가지고 아버님께도 알려드리고 이거는 아버님이요? 네, 아니요. 저는 그냥 오늘부터 네. 오늘 사연 본 이후로 그냥 연을 딱 끊고 아예. 이사 가고 차 2개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저는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화가 통하는 것도 집이었으면 어느 정도 그 상식이 범위가 있어야 있거든요. 돼. 예, 저는 제가 딸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그걸로 빚을 갚거나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빚을 진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한 3억 가까이 쓰신 거예요. 이 따님 통해가지고 그러네요. 차값이랑 다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사기사. 사실상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걸 미리 알리면 더 받을 수도 있겠다. 네. 있는 거 없는 거 현금 네. 서비스고 뭐고 막판이라고 생각하고 다 저는 끌어당길 수 제일 있으니까. 걱정인 게 저 차 2개를 안 돌려주고 계속 끌고 다니시면은 이거 신고하실 생각도 해야 됩니다. 명의 사연자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차를 남이 근데 가족이라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이제 그 나머지 가족분들이 안 보신다는 전제하에 뭐 집에 몰래 가가지고 키를 빨리 구해. 키를 어디선가 구하셔. 그래가지고 빨리 차 끌고 나와 그냥. 이거 면허 그지 경찰 운전 연습을 저기 뭐 누구한테나 해서 기사라도 불러요. 왜냐면 그 공식적으로 부모님이 내 차를 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차 가져오는 건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없어요. 가지고 와서 오피스텔에 세워놓지 마. 그러면은 또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어디 뭐지 인천 같은 데 가면은 월주차 싼 데 있어요. 막 그리고 평지 같은 데 엄청 큰 데 있어. 그리고 경매 당하는 차들 막 거기 막 서 있거든요. 월 막 7만 원에 서 있고 이러거든요. 그냥 그런 것처럼 해놓고 어떻게든 리스트 승계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 돈이 꽤 있거든요. 꽤 그래도 좀 돈이 될 거예요. 한 2, 3천, 3, 4천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로 현금 서비스 카드로는 딱 정리하고 그렇죠. 거의 지금 저것 때문에 나가는 돈이 월 140만 원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만 해줘도 아주 복구가 안 될 정도는 아니니까 네. 직업도 있으시고 아직 나이가 어리시니까 그렇게 해서 우선 연을 끊고 다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뭐 그 오빠가 뭐 미안하다. 뭐 나도 뭐 옛날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해서 뭐 이렇게 화해를 하자고 하면 뭐 그때 뭐 다시 그때는,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지금은 공멸합니다. 공멸이 아니고 지금은 뭐 아니 지금 아버지도 돈을 벌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님 돈까지 가져오면서 마이너스가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 소득이 없어지면 분명히 거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해결할 문제예요. 네. 빚을 지든 뭐 어떻게 되든 두 분이서 사시는데 계속적으로 뭔가 크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하죠. 거기다 이제 그 오빠도 어쨌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투자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손해를 봐서 2천만 원을 메꿔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어쨌든 간에 지금 동생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제2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17%짜리 이자를 빌려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 방식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뭔가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 돈을 안 받든지 받아도 어떻게든 지금 갚을 것 같거든요. 달란 뭐 소리 안 해야지 200이라도 월 맞죠. 200이라도. 네. 근데 그런 얘기도 없는 걸로 봤을 때는 그냥 꽁돈으로 이제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파탄된 게 아닌가. 답은 생각이 나왔습니다. 좀 드네요. 다 오늘부로 신용카드 다 잘라버리시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선 신용카드는 조금 놔두고
차를 먼저. 진짜 저게 제일 큰 거니까 저거 어떻게 할지를 해결한 다음에 차 2대만 해도 거의 1억이에요. 저 2대면. 차 2대가 1억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차가 부모님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저걸 리스할 건 아니었죠. 아 그렇죠. 네, 저걸 리스할 거 필요하면 아니었는데 뭐 A 정도지 뭐. 네, 진짜. 그런데 저거를 리스했다라는 건 따님 돈이 내 돈이고 얘가 벌어온 돈은 다 내 거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키웠는데 약간 뭐 왜 이렇게도 안 해줘? 막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 키웠고 그래서 내가 제가 낳았는데. 그걸 여쭤봤어요. 혹시 어머님도 그런 생활을 하셨냐? 직장 생활을 하셨냐? 아니 어머님은 전업주부시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님이 직장 생활하면서 할머니에게 모든 걸 다 갚았다. 네. 키워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랬었으면 그게 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머님도 혹시 그렇게 생활을 하셨냐? 그러니까 어머님은 계속 전업주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G80이고 어머니가 그랜저 타시는 거잖아요.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업하셨다고 하니까 그 사업할 때 어떤 잘 되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최대한 유지를 해서 남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까 이제 딸을 통해서 그걸 이제 최대한 좀 유지를 해보려고. 그냥 포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랜저도 타고 다니시는 게 사실 가정주부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어떤 협상의 여지는 없는 것 없습니다. 같고 다만 이제 순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 게 만약에 카드를 만약에 끊어버려 이러면 그래요. 저는 오히려 상대방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한데 어머니 아버지 인질이 잡혀 있어요. 상대 쪽에서 이제 수비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이제 차나 뭐 이런 걸로 막 들고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 리스비 안 내면은 우리한테 날라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압류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이제 차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이제 신용카드는 좀 놔두시고 차 2대를 어떻게든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야 뭐 끊으면 그만이니까 끊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사를 가시든지 해서 뭐 위치를 좀 근데 회사로 찾아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 확률도 있어 보이네요. 네. 회사로도 오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충분한 어쨌든 제가 체리님이 잘못하신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잘못된 거예요. 네.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을 하시려면 그럼요. 이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부모님인데 어떡하냐라고 말하시기에는 뭐 내 돈 지금 3억을 갖다 쓰신 거예요. 3억 정도. 근데 보통의 어떤 그 대화가 되는 부모님들이라면 3억 정도 쓰진 않습니다. 연봉이 4천, 5천인 따님에게 3억의 빚을 지게 하지는 않거든요. 7년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님이 뭐 자산이 많으셔가지고 거꾸로 뭐 내가 사실은 10억을 모아놨어 뭐 너 줄게 뭐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처음에 월급을 가져갔을 때부터 그러면 돈은 네 돈 관리해가지고 엄마가 모아줄게라고 하신 거냐? 그건 아니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라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생활비 내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시니까 이게 참 그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딸, 착한 아들이 되려고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 기본적으로 돈 관리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 그래서 거고. 나쁜 딸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착한 딸도 아닙니다. 바보예요, 바보. 죄송스럽지만 사연자님 잘못은 이걸 너무 착한 순진하게 생각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오빠 돈 것도 신용대출 2,340 요것도요. 요건 나중에 우선은 요 차랑 이런 거 다 정리된 다음에 신용대출은 그 뭐 누구라고 하죠? 신우이라고 하나? 약간 저기 그 세원님? 세원님가 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 이거 갚아달라. 그 집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그렇죠. 집안에서 그거를 왜 친오빠 아이고 지금 남자친구분이 만약에 사이가 되게 좋으시면 저는 빨리 결혼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제 남편 같은 사람이 하나 없으면 진짜 이분은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이분 남자친구분이 그래도 이게 아니다라고 설득하고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라고 하시는 거 보면 그냥 얕은 마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건 남자친구분의 마음도 이걸 해결하려고 해주시는 거니까 의논을 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실 때 남자친구분께 의논을 하시고 남자친구한테 그렇다고 돈 빌리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의논을 하시고 이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의논하시고 남자친구분의 뜻을 100% 따르세요. 그냥 이건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지할 사람이 또 필요하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 본인이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남자친구라는 사람이라도 옆에 하나 있으면 좀 이렇게 독하게 뭘 할 수 있잖아요. 네. 본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옆에 누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그 사람의 좀 의견을 들어가면서 착착착 좀 이렇게 지금은 정리를 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화로 풀어본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건 저는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2년 지금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뭔가 대화 그 전화 통화를 해봤더니 어머니는 완고하시고 그냥 이거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진짜 털끝만치도 없어요. 아예 없으시고. 아예 없으시니까 이거는 개선이나 뭐 변화. 그게 어머니가 만약에 양보하면 그래 그냥 월급 반 내놔. 나머지 반은 너 쓰게 해줄게. 뭐 이런 해줄게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 왜 그러셨을까? 참. 처음부터 어머니도 뭐 잘못 알고 계신 거죠. 절대 따님 내 소유가 아니고 아들딸이 내 맞습니다. 소유도 아니고 그들이 벌어온 돈도 내 돈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동안 너 키워주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너도 나한테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그건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 뭐 분재라고 하나요? 그거 키워가지고 그거 키워서 팔 그 생각이에요. 무슨 자녀를 키우는 이거 게. 자녀가 이제 투자 대상은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내가 자녀한테 돈을 쓰는 것만큼 우리 자녀도 자기가 결혼해서 또 자기 자녀한테 또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내리사랑인 거지. 내가 투자했으니까 회수하겠다라는 개념으로 가지시면은 이게 건강한 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남자친구분이 이 사연을 아마 보실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대로 저 차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차를 빨리 잘 확보하고 잘 정리하시면 된다. 리스 취소나 이렇게 이거 계약 조중에 파기하면 위약금이 근데 너무 세요. 저도 리스를 좀 옛날에 탔었는데 네. 보통 막 한 진짜 한 10몇 프로 날라갑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답이 승계로 없네. 넘겨야 돼요. 승계로.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서 저거는 우선 그 차량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너무 잘 맞는데요. 너무 잘 맞아가지고 연애 때부터 예능 보면서 술 한잔 하면서 쉬는 게 가장 좋아가지고 큰돈 쓰지도 않고 모은 돈은 없는 전형적인 바보들이었습니다. 2018년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빚이 2천만 원이 있다는 걸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거네요. 저때 소득은 한 200만 원 언저리였대요 남편분이. 남편분이. 네. 그러면 거의 1년치를 빚을 진 거네. 그렇죠. 야, 그래가지고 내가 난리를 치니까 본인이 이제 혼자 갚을 거라면서 되려 큰 소리 치길래 괘씸한 마음에 용돈에서 알아서 갚으라고 내버려뒀습니다. 당신 남편이 2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는데 21년에 아이를 출산하고 그러면 200으로 이거를 2천을 갚을 수가 있나? 용돈 가지고? 이게 안 되지 않나요? 용돈을 뭐 한 180만 원 주시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거잖아요. 3년 되죠. 정도. 네. 여전히 모은 것이 없이 매일 배달 음식에 술 한잔 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또 같이 모아가지고 갚아주면 또 금방 갚는 돈이기도 한데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앞에 나홀로 아파트에 막혀가지고 그 아파트 주차장만 보이는 뷰였는데요.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밖에 보이는 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앞 건물 주차장만 보면은 빠방빠방 거린다.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앞에 주차장만 보이니까 주차장 뷰만 보이니 애한테 좀 좋은 집을 줘야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생기면은 항상 저렇게 뭔가 집에 대한 욕망이 이제 뒤늦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좀 차근차근 모아놔야 이제 저런 게 이제 생길 때 갈 수 있는 거죠.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진 뷰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좋은 데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계부 작성하고 쓸데없는 지출 싹 줄이고 배달 음식도 주 1회로 식비를 줄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1억조차 못 지키겠구나 싶어가지고 혹독하게 지출 줄이고 생필품 식재료도 필요한 거 적어두고 며칠 지나서 꼭 필요한 것만 사는 그러니까 정말 착실하게 아꼈다는 거죠. 옷 한 벌도 안 사고 그래서 빚 갚고 조금씩 모아야겠다는 생각에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성장도 시키고 해가지고 부동산 공부도 듣고 쉬는 날에 임장도 다니면서 1억의 대출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자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분도 소득이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내 비슷했습니다. 희망은 빚을 갚고 대출 받아서 좋은 집 사자. 라는 게 이제 희망이었다는 거죠. 제가 가진 돈으로는 준신축도 아닌 구축만 가능했지만 인테리어 안 한 곳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인테리어 하는 동안 거주할 곳도 없어가지고 디딤돌 최대로 받고 인테리어 돼 있는 집을 구매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좀 비싼 집을 산 거죠. 시세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참 이게 아쉽네요. 그래서 전 주인이 청약에 당첨이 돼가지고 인테리어 한 지 2년 된 지금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약금을 보내고 잔금 치르기 전날 밤 남편에게 대출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또 대출이 2천 넘게 있더군요. 이게 원래 있던 2천과 추가도. 추가로. 원래는 4천이 넘게 있었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이번 달에 원리금 상환 16만 5천 원 그러면 네. 16만 5천 원 어디선가 필요한데 16만 5천 원 대출받지는 않잖아요. 넉넉 잡아서 한 50만 원 대출 받아놓고 그럼 다음 달 원리금 상환액이 27만 8천 원 이렇게 나올 거고 네. 그러면 또 이제 넉넉 잡아서 한 50만 원 대출 받고 이게 이제 그렇죠. 슬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게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지 않는데 대출이 저 정도면 이제 이자가 이제 사실상 생활비랑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 그렇죠. 되면은 그냥 이대로 계속 불어나기만 하는 거죠. 계약금이고 뭐고 이때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감당해야 될 정서적 불안과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로 각자 역할이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됐었고요. 당연하지만 내 아이에게 이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결국 매매를 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3천을 더 받았습니다. 네. 23년 12월에 이사를 하고 몇 달 뒤에 또 그동안 저한테 200만 원 가량만 입금하고 매달 적게는 2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을 급여해서 또 빼돌렸었습니다. 요걸로 빚을 갚았다. 그러면 이제 4천 말고 또 있는 거는 아니고 4천 정도.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큰 게 뻥뻥 터진 것만 이분이 기억에 남는 것만 했지 실제로는 더 있다. 남편분을 갚아주면서 이분이 빚을 땡겨온 거예요. 네. 대환해주면서 이분 앞으로 되어 있는 빚이 한 6천 정도. 그럼 더 있는 거네. 갚았는데 여기까지 갚아왔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연자님한테 사연자님 명의로 있는 남편 명의의 대출을 갖고 온 게 한 6천 정도. 더 있을 수도 있고. 중간중간 그렇죠. 지금은 그래서 여쭤봤더니 공동인증서고 뭐고 이제 본인이 갖고 있어서 확인해봤는데 더는 없다. 더는 없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 특성상 이제 뭐 대출을 받으면 더 할 수도 없다. 이제. 안 되는 뭐 그런 이제 더 이상 대출을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남편이 진 빚을 그렇게 처음에는 용돈 가지고 갚아라고 했다가 찔끔찔끔 갚아주다가 이제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갚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했듯이 처음에 아예 그냥 확실하게 싹을 끊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싹 가져오고 싹 정리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은 빚을 안 져요. 그렇지. 그러니까 빚을 졌다는 거는 해결이 안 돼. 네. 해결이 안 되니까 빚을 진 건데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결국 빚을 더 져가지고 이제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네. 확률이 높단 말이죠.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살다가 한 방에 무너진 거죠. 이걸 다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된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뭐 배달 음식도 줄이고 이분 나름대로는 허리띠 졸라 매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뭐고 해왔는데 그러니까. 숨겨왔던 나.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는 배달 음식이랑 예능 보는 게 전부인데 네. 그것도 안 해가면서 이제 아꼈는데 빚이 더 늘어났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게 무의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맥이 풀려버리고 예전처럼 이제 외식하고 술 마시고 더 했다. 이제 그냥 놔버린 거죠. 그죠. 놔버려. 그렇지. 나는 어차피 이렇게 뭐 아꼈는데. 빚이 6천이나 8천이나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나는 열심히 그냥 여기 새가 빠지게 일하고 빚을 갚으려고 내가 한 것도 참는데 갑자기 사실은 빚이 2천이 더 있어. 이게 뭔가. 그 와중에 올해 초에는 사무실을 옮겨야 돼가지고 또 빚을 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업상 문제가 생긴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잘못 살아가지고 저랑 똑같은 사람을 만난 게 잘못인지 처음부터 다 그러려냐고 넘긴 게 잘못인지 처음부터 이혼을 안 한 거가 문제인지 여러 가지 막 스트레스가 왔다는 거죠. 남들은 다 투자를 하는데 저는 빚더미 속에서 사니까 주식도 채권도 어려우니 부동산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아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아파트를 목표에 두고 지금 무엇부터 바꿔야 될까요? 남편 보험들은 이제 4년만 더 내면 오래된 것들이라 제 것만이라도 조정을 해서 가격을 낮춰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빚은 대충 6천 정도인데 그 가져온 빚이 6천인데 지금 여기 딱 보시면 남편 차량이 GV80이에요. GV80이요. 6,800을 전액 할부로 했어요. 저거는 안 갖고 왔습니다. 아직 남편분이 내고 있는 대출 잔액이 4,580이니까 한 1억 정도예요. 근데 이게 차량을 전액 할부를 하면 이 차에 근저당이 걸리거든요. 네. 이 차를 못 팔게 됩니다. 네. 내가 이건 내 수준에 제가 만약에 페라리를 샀어요. 페라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액 할부로 샀다. 네. 근데 한 2달 끌어보니까 이거는 나는 유지 도저히 못하겠네. 해가지고 팔려고 해도 갚아야지. 이게 갚아야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갚아야지 근저당을 해소하고 그걸 매물로 내놓고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계속 그 유지비를 내가면서 끌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 상태가 지금 그래요. 저거를 풀할부로 땡기다 보니까 근저당 해소가 안 돼가지고 팔려고 내놔도 팔 수도 없고 지금 남편분 앞으로 되어 있는 대출이 저거 합치면 1억이죠.
저거는 뭐 말 그대로 대출을 좀 갚아서라도 어쨌든 중고차 가격까지 대출을 낮춰놓고 서로 이렇게 상계 처리하든지. 그렇죠. 네, 이게 왜 근저당권이 해석하는? 우리가 지분이 근저당권 있으면 5억짜리 집에 3억이 근저당 설정돼 있으면 그거 팔면서 이렇게 채무 인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5억짜리 집에 3억 대출이 이게 가능한데 5억짜리 집에 6억 대출이면 이걸 누가 사가겠느냐? 그렇죠. 차가 그렇습니다. 차가. 차는 감가상각 감가상각 되니까 대출 잔액이 저렇게 걸려 있는데 차값이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기본적으로 할부로 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이제 뭐 사업을 하시거나 해가지고 비용 처리하면 근데 비용도 사실 현금으로 사나 뭐 다 네,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할부로 사는 거는 사실 내가 살 수 있는 수준의 차보다 조금 더 좋은 걸 사게 되는 또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을 무조건 맞아버리니까 다들 10년 타야지라고 사거든요. 근데 실제로 10년을 못 타요. 한 2, 3년 타면 또 지겨워. 이게 또 할부가 끝나죠.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요즘 100만 원 내면서 뭘 누가 나탈 수 있을까 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분 GV80이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빚이 꽤 예전부터 있으셨는데 네. 중간에 어쨌든 저 차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마인드가 마인드가 쉽지 않네 이거. 대략적으로 보면 한 2,400, 500 정도 갚은 거잖아요. 지금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한 70여만 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원금만 뭐 한 5, 60 정도라고 치면 3, 4년 전에 네. 4, 5년 전이나 뭐 요 정도. 뭐 4년 레이 전. 중고를 타고 다녀도 지금 사실 뭐 모자랄 네. 판에 지금 GV80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저게 뭔가 그 나의 어떤 그 체면이나 이런 좀 보여지는 것도 중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출도 뭐 갚아야 되지만 차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계속 빚을 지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이게 차가 일단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출퇴근을 하는데 하루에 한 6, 70km 정도를 달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차는 필요하다.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면 대중교통은 얼마가 걸리냐? 그러니까 2시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가 있으면 되는 건 맞는데 그게 GV80이어야 할 이유는 그러니까 빚을 갚고 사업이 잘 되고 나중에 사는 거는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뭐 당장 한 채 앞도 지금 막 막막한데 여기서 꼭 저거를 사야 되냐? 사실 아내분 입장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빚을 갚을 수는 있잖아요. 지금 소득도 있고 하니까. 그럼요. 못 갚을 건 아닌데 아니에요. 갚으면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밑이 막히냐 이거지. 계속 뭐가 하나씩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또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속상한 건 잠시고 내가 이걸 갚고 이런 미래를 그려보자. 애도 빠방 잡고 그러니까 이러고 나가는데 계속 뭐가 하나씩 나오니까 대출금도 많고 식비도 많고 차량도 돈이 많이 들고 보험도 많이 들고 개인 대출도 많이 갚아가지고 돈을 못 모은다. 육아는 포기 못하겠다. 뭐 당연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많이 붙어 있네 뭐가 많이 보면은 많아요. 육아비에 근데 200만 원을 또 쓰시네. 이 두 분이 다 이제 자영업 비스무리한 걸 하시다 보니까 이모님을 고용을 하고 또 친정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말에는 좀 해주시는데, 사실 자영업이라는 게 뭐 쉬는 날이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이모님도 쉬어야 되니까 주말엔 그럼 애를 누가 봐? 그래서 친정 어머님 오시는데 친정 어머님은 그냥 됐다 내가 봐줄게라고 하는데 또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한 50만 원, 뭐 60만 원 이렇게 용돈식으로 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친정 어머니 그 받은 돈으로 장 봐가지고 반찬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중에 일부는 생활비인 거죠. 생활비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도 보면 57만 원이잖아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거 그 가족력 있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고민하세요. 이분도 가족력이 남편 쪽에도 있고 뭐 본인도 있다고 하시는데, 가족력이 있으면 저도 가족력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는 무슨 뭐 치매도 걸리셨고 다양해요. 저는 언젠가가 그런 질병에 걸릴 것 같습니다만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암에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암에 걸렸을 때 보험을 가입하는 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면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해소하면 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럴 정도로 치료비 그까짓 것쯤이 할 정도로 못 벌면 암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비를 적게 들게 하거나 그쪽으로 노력을 해야지 막 보험료를 20만 원, 30만 원 내면서 암보험 가입하는 거 전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보험료를 저게 이제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제 암 걸리면 이제 일을 쉬게 되니까 그 생활비까지 다 나온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거시는 분들 많이 갈 필요가 그러니까 저는 없다라는 거죠. 그 요즘에 암 수술 같은 거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큰 돈도 안, 물론 이제 내가 좋은 치료 받겠다. 근데 실비보험은 비급여까지 다 돼. 실비보험 그 몇만 원짜리 하나랑 진단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가족력이 있든 없든 다 해결이 대부분 될 만한 문제인데 우리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남들보다는 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확률만 높을 뿐이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뭐 저는 뭐 인당 한 5, 6만 원 선이어야 되지 않을까. 많아야 정말. 3인 가구에서 60만 원 보험료는 저걸 내고도 저 그러면 1년에 거의 한 700만 원 가까이 내는 건데 저렇게 10년만 되면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 모르겠네요. 20년 납이니까 그걸 1억 4천을
세금을 내가면서 거기다가 그게 또 내가 뭐 나중에 정말 한 60, 70대에 걸려버린다고 하면은 또 그때 가서 또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나? 왜냐면 지금 다른 것도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맞죠? 자, 보면은 식비도 한 100만 원 쓰신다고 했는데 뭐 적게 쓰시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것들이 더 있을 것이다.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 맞벌이를 한다고 무조건 돈이 남는 것도 아닌 게 이래저래 또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이분들 봐요. 그 허리띠 졸라맸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숨만 쉬어도 지금 나가는 돈이 600만 원 그러니까 넘습니다. 유류비도 지금 거의 뭐 50만 원 나가는데 네. 뭐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진짜 그 뭐 경차인데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뭐 저렇게 막 몇십 킬로씩 가셔야 될 거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1년에 3만 타면 전기차가 맞거든요. 의아한 게 아니 하루에 그렇게 6, 70km씩 달려야 되는데 왜 그때 가성비 좋은 연비 좋은 뭐 하이브리드를 사든지. 그런 거를 안 사시고 GV80을 사셨을까는 가족계도 있고 그냥 한마디로 지금 줄이신 게 별로 없어요. 줄인 게 없는 것 같아요. 600만 원을 쓰면서 줄인 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 네. 근데 이제 많이 버시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래 더 갚을 수 있어. 뭐 보시면 한 1,000만 원 중에 주담대 상환,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주택 청약 이런 것들. 청약 이거 25만 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 지금 이거 넣으실 때 아닙니다. 그렇죠. 집도 있는데 집도 샀는데 25만 원씩. 뭐 이거 뭐 큰 의미는 없는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0이든 2,000이든 벌기 때문에 이 지출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는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은. 근데 그 소득이라는 건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출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해서 같이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최대한 천천히 늘리고 소득을 빨리 늘린 다음에 자산을 사시고 자산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자산이 생활비를 어느 정도 충당해주는 개념으로 갈 때 이제 소비를 높이시는 거지. 소득 높다고 소비 같이 높이셨다가 갑자기 소득 꺾이기 시작하면요. 소위 말하는 가세가 기울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망했다라고 말하는 집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이 구조로 가시면은 안 된다. 용돈도 뭐 있고 뭐 지금 용돈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전반적으로 충분히 뭐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연비가 떨어집니다. 대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또 알 수 없는 또 뭐 빚 뭐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건 너무 좀 리스크가 큽니다. 아파트는 한 5억 정도 되고 이제 주담대 4억에다가 자동차에다가 뭐 청약 담보에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많이 벌지만 쉴 때 다 띄고 나면은 통장에 뭐 한 3, 4천 남나? 없어요. 그 정도인 거죠. 지금 3, 4천. 보험도 아까 그렇게 많지만 다 약관 대출 받았거든요. 네. 약관 대출은 해약한 금액 90%까지 나오니까 아. 보험을 다 정리한다고 해도 네. 남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 저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우선은 저 빚이라는 게 언제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생긴 거를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5년간은 빚이 생긴 건 없는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왜냐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내가 뭐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근데 술을 끊었대. 끊었어. 개과천선한 근데 알고 보니까 5년간 끊었던 거야. 어. 근데 과거에 먹었던 것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으면 이제 고치면 되는 건데 알고 보니 숨어서 계속 먹고 있었던 거야.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제가 보기엔 후자 같습니다. 아 후자일 수도 후자일 있다.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 어제 전화 통화하면서도 계속 들었어요. 뭐냐면 사고는 쳤어요. 사고 네, 친 네. 당사자는 있는데 네. 그 사고를 수습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걸 수습하려고 막 갖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정작 사고를 치는 사람은 그냥 뭐 처음에는 적반하장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괘씸해가지고 네가 갚아라고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오히려 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나를 스트레스를 주냐. 네. 아. 그러면은 진짜 큰일이죠. 이건 그러니까 큰 두 번째가 큰일이죠. 딱 그거죠. 그러니까 이 빚이 생긴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반성을 하고 앞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개가천선했네. 네. 그거 아시죠? 그 간 이식 받고 또 바로 술 먹으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세간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인 사고 방식인가 하는데 그분들은 또 그 나름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간이식을 받았어요 가족한테. 그러면은 미안하잖아요. 가족의 간을 떼서 내가 받았으니까 얼마나 미안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술을 끊고 앞으로 이제 반성하면서 살아야겠다 했는데 야 우리 술 한잔 해야지. 야 이제 나 마셔. 야 너 그러면 간이 내가 왜 준 있어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내가 이걸 왜 줬지? 어차피 본인 생각에 첫째 아들이 있으니까 둘째 아들도 간이 있고 셋째 아들 간이 있고. 그러니까 야, 무슨 구미호야. 근데 그런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빚이 생겼다. 이럴 수 있어. 뭐 빚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같이 이겨 나갈 수 있는데 내가 이제 간 떼줬는데 또 떼줘야 되는 상황이면 주지 말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소위 말하는 이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기가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
이 GV80이 너무 걸려. 저는 만약에 빚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GV80부터 정리했지. 저거부터 어떻게 정리합니다. 그죠. 어떻게든 정리해서 내가 최소한 빚이 더 늘어나진 않게 하겠다. 다른 데서 빚을 내 가지고 저걸 갚으면 돼요. 갚고 그렇죠. 차를 없애버리고 그 다른 데서 있는 빚을 정리하면 되는데 저거부터 정리해야지. 저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 정리하고 뭐 바로 뭐 마티즈를 끌고 가든 뭐 아니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죠. 뭐 주말에 뭐 투잡을 뛰든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면은 사실 큰 빚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지금 소득 대비. 그렇죠. 충분히 갚아요. 뭐 이분 6천만 원을 못 갚을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게 조금 다 줄이면 금방 갚아요. 금방 없어요. 비수기에 1,000만 원 정도고 잘 벌 때는 2천 넘게도 그러니까. 실수령액 기준으로 이만큼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못 갚는 건 아닌데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간 이식을 해줬어. 근데 이제 생간이 됐다고 또 이렇게 되면은 더 큰 빚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우려가 저는 네. 왜냐하면 기존에 소득 200일 때 2천 정도의 빚을 져놓고 얘기도 안 했어. 그러다가 진짜 얘기 안 할 수 없는 순간에 공개를 한 거죠. 집 저기 다음에 걸린 빚도 마찬가지예요. 계약금 치르고 잔금 낼 때 그냥 꾹 숨기고 있다가 야,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얘기했을 때 수습도 못하고 아무런 선택지도 없고 그냥 진짜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하는 순간에 그걸 얘기하는 거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거나 우선 모르는 건 맞고. 네, 아직 애 같은 느낌인 거야. 막 엄마한테 잘못한 거 끼고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하다가 막판에 가가지고 진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학원에서 학원 땡땡이 쳤는데 학원 선생님 전화 오면 안 되는데 전화가 울리기 시작한 순간 엄마 사실 나 학원 안 갔어. 이거는 만약에 안 그러니까. 걸리는 상황이었으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빚의 종류가 뭐냐도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모르지만 빚의 종류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뭐 사업이라든지 어디에 뭐 이런 썼느냐? 것들을 하다가 뭐 부득이하게 뭐 이러면은 뭐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친구한테 빌려줬다든지 뭐 보증을 섰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소비라든가. 술이나 뭐 도박 뭐 이런 걸로 생기는 분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코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선물 레버리지 땡겼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빚의 퀄리티도 중요하다.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은 사람이면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분들은 이게 정말 충격요법을 써봐도 안 되면은 이거는 진짜 이 밑빠진 독은 버려야지 이걸 안 고쳐지면 어떡하냐고 이거를. 근데 이게 결혼 전에 7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걸 계속 소소하게 크고 작게 터져 왔는데 지금도 계속 이런 상태고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걸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주지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반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런 뭐 개인 회상이나 뭐 이런 건 안 되나 보죠? 원래는 가능했었던 수준이죠. 그래요. 과거에는. 근데 이 아내분이 그렇게 야 네가 알아서 갚아라고 해도 수습이 안 되니까 자기가 대출을 내줘서 이거 먼저 갚고 또 뭐 생기면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이거 갚고 하다 보니까 이 빚이 나한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고 보면 남편분의 빚은 GV80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상황이니 정리를 만약에 지금 따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진짜 이혼이 답이냐. 근데 이혼이 답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 결정을 내린다면 이 빚도 정리는 해야 됩니다. 가져갈 사람이 다 가져가고. 현실적으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남편분이 이제 플랜 C죠. 그러니까 과거의 빚 퀄리티도 안 좋고 뭐 상황도 다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아내분한테 전권을 위임하겠다. 뭐 예를 들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뭐 차도 팔고 뭐 정리할 거 다 하고 뭐 용돈 뭐 예를 들어 뭐 40만 원으로 앞으로 한 달 살기 하겠다. 모든 걸 다 너한테 근데 주겠다. 그랬는데 삥땅 쳤던 거야. 또 삥땅을 쳤다. 월 물고 보니까 따로 이제 또 200만 따로 원 이거 200씩 빼고. 그것만 하고 다 돈을 빼고 그러니 이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을 수는 있죠. 이제 뭐 그러니까 남편분이 예를 들어 이제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으니까 뭐 한 30만 원에 살게라고 이제 미리 그냥 질러 놓은 거야. 사실은 안 되는데 불가능한 수준의 용돈으로 시작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또 소위 말하는 빙탕을 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지? 그래서 이분도 큰일 났다. 심각하게 뭐 헤어지는 거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어쩔 것이냐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헤어지게 근데 된다면. 뭐 저희가 뭐 이제 가정 상담을 그쵸, 하는 할 수는 분들은 없죠. 아니지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사실 부부 싸움의 거의 80%래요. 그렇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해결이 안 다른 되고. 거야. 나는 그거 고기 싫다고 고기 말고 해산물 먹자고 하는 거야. 한 번씩 양보하고 두 번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데 이게 경제적 문제 가치관이 다른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에 이제 보통은 뭐
아이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아이한테 어쨌든 계속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이기도 하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만약에 뭐 헤어진다고 해도 아빠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어느 정도 분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이렇게 그때 딱 뭐 단칼에 그럼 갈라서 이걸 못한 이유가 아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한테 굉장히 잘하신대요. 육아 잘하시고 아. 집안일도 잘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플랜 C가 작동하지 않나? 너 40만 원 가지고 살아. 이게 안 되나? 그게 이제 그런 유형들 있잖아요. 알았어 할게 해놨는데 해보니까 아이고 어렵네. 그러니까 뭐 인증서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줘 그냥. 뭐 급여도 들어오면 바로 그냥 받고 막. 그래요. 네. 완전히 강제적으로. 완전 그냥 사실상 이제 감옥에 사는 거죠. 이 사람. 대신 이제 현실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게 40만 원으로 죽어도 안 돼서 삥땅을 칠 정도였으면 그래 얼마면 되겠냐. 아 그렇죠 그래. 네. 현실적인 금액. 금액. 아까 그 2천만 원, 200만 원 벌 때 2천 원 알아서 갚아라고 했던 게 이미 그때부터 비현실적이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도한 기준을 주고 하라고 하면 어차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넉넉하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 주면 이걸로 친구들하고 술도 먹고 하면은 되겠냐? 대신 차는 뭐 레이로 바꿔라. 전기차 레이로 바꿔라. 뭐 그렇게 해서 동의하면 어쨌든 난 100만 원으로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구멍을 막긴 막은 거잖아요. 물이 새긴 새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동의를 못 한다. 그럼 이제 답이 그러면 없지. 답이 없죠. 네. 그리고 뭐 그럼 지금 답이 빚 때문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자산이 안 모이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빚을 갚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요. GV80은 안 돼. 안 돼. 아 GV60도 마음에 안 드는데 80은 안 돼. GV가 붙는 건 안 돼. 이건 안 안 돼. 뭘 이건 안 됩니다.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지금 빚이 거의 한 6년 이상 끌고 왔는데 GV80을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요거부터 해결하시고 싹 정리한 다음에 남편한테 뭐 한 50, 뭐 70에 너는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다 놔줘라. 지금 저 아이폰 할부는 그런데 이 사연자님 겁니다. 그리고 사연자님도 놓지 마시고 다 놔버리지 마시고 놔버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바짝 하시면 돼요. 너도 놓고 나도 놓으면 답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할부는 왜 생겼냐면 저건 업무 때문에 이 일에 이제 필요하신 거라. 근데 우리가 빚을 갚을 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은 대출 금리 높은 것부터 갚을 생각에 금액 큰 거를 갖다가 돈 생기면 그걸 갚는데 네. 여러분 금액이 크고 만기가 긴 거 주택담보대출이 특히나 그런 거죠. 이런 건 갚아봐야 느낌이 안 납니다. 네. 한 2억 3억 쌓여있는데 거기에 500만 원 갚아봐야 원리금 상환에 눈꼽만치도 안 줄어들어요. 차라리 저는 아이폰 할부 같은 걸 줄여야 고정비가 확 줄어들지. 그러니까요. 예. 그런 거 먼저. 그리고 비상금이 지금 전혀 씨가 말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비상금이 필요한 상황이 온다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고금리로. 그래서 그래서 비상금 지금 먼저 확보를 해두셔라. 보면은 대출이 많잖아요. 어쨌든 집을 산다고 해서 대출을 뭐 4억 가까이 받긴 했지만 네. 뭐 그래도 저게 빚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자도 많이 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저축도 어쨌든 많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상황은 지금 이대로 가면 정말 이렇게 말라 죽는 길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이도 점점 커가는데.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줄이는 거죠. 빚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다 줄여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줄일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정말 답이 없는 거고. 근데 같이 줄일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통제권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거에 동의를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해볼 만큼은 해보고 나서 그렇죠. 내가 정리하는 게 얼마나 맞겠죠. 힘든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내가 사고를 치는데 옆에서 잘 수습을 하면 저게 별로 안 힘든 일이네라고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이제 바닥에 엎질렀어요. 물을 엎질렀어. 그러면 이제 뭐 걸레 가지고 음식을 엎질렀으면 닦고 뭐 하고 걸레 빨고 그 뒤처리가 있는데 그냥 쓱싹쓱싹 하더니 바닥이 깨끗해졌네. 그럼 별일 아니잖아.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그리고 지금 당장은 뭔가 부동산 투자나 이런 투자는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빚은 뭐 갚을 것도 갚아야 되지만 돈을 버는 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선은 밑빠진 독을 우선 막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시고 뭐 신용대출 정도 최소한 상환하시고. 자동차 대출까지 한 1억 정도는 상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집을 갈아타든 그때 가서 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은 뭐 의미가 없다. 왜냐면 판을 더 키웠는데 그때 또 만약에 빚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그때는 이제 휘청휘청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이 좋을 상황 것 같고. 청약하고 보험 이게 정리하시고 네, 보험을 좀 정리하셔요. 좀 그 해야 돼요. 지금 보험료도 내야 되죠. 보험료에 약관 대출도 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더블로 들어가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불필요한 보험 싹 정리하고 고정 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청약도 25만 원씩 25만 원씩 넣을 필요 절대 없고요. 지금 집도 있고 나중에 뭐 잠깐 청약을- 멈춰놔도 되잖아요. 네, 멈춰놔도 되고. 멈추고 우선 급한 아무 의미 불부터 없습니다. 끄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석사 마치고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약 1년 정도 취업 준비하다가 대기업 연구직에 들어와서 1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요새 친구들과 달리 조금은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대학원 시절부터 재테크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그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재테크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이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대학원 가고 뭐 하는 코스 대비 대기업들이 되게 빡셌거든요. 네. 그때 막 52시간 이런 거 없고 막 할 때는 막 야근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갈아 넣는다. 근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약간 고급 공무원 같은 느낌이 여유가? 들어요. 대기업들이. 네. 퇴근도 빨리 하고 연봉도 높아. 근데 막 잘리지도 않아. 막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뀌어가지고 좀 그 뭐랄까요 하위 코스를 타시는 분들이 조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네. 이분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자, 재테크 정말 관심 많았습니다. 대학원 시절에 일부 월급을 받긴 했지만 돈 모으기에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청년도약 계좌가 생긴 이래로 70만 원씩 넣어가지고 좀 모으고 있고 장기 투자로 ETF 미국 쪽에 네. 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작년까지는 일반 계좌에서 직접 투자했지만 뭐 ISA 계좌도 만들어가지고 투자도 하고 원숭이도 주식하면 돈 벌던 코로나 시절에만 국내 투자로 꽤 좋은 수익을 얻고 나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는 미국 투자만 하면서 단 한 번도 주식을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상황 좋을 것 좋을 같은데요. 것 같아요. ETF 좋습니다. 지수 투자면 지금 고민인 거는 또래보다 늦게 사회생활을 했다 보니까 조바심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뭐 또래가 근데 뭐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요. 직장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이제 30이신데 자 안정적인 주식 투자만 해오고 있는데 조금은 공격적인 개별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2년 안에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1억을 주식으로 만들고 주식으로만. 싶은데 꼭 주식으로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개별 대형주에 공격적인 장기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AI 버블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뭐 공부하고 있지만 여기 한번 베팅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ETF나 이런 뭐 지수 투자는 덜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덜 오르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얻으면 뭐 하나 잃는 건데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뭐 결과가 다 본 거잖아요. 야, 엔비디아가 하루에도 이렇게 올랐어 뭐. 이런. 엔비디아는 뭐 2배 막 3배도 올랐지만 그렇죠. 뭐 2-3배 빠진 종목들은 내가 안 보니까 네, 얘네들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죠. 더 좋은 여건과 더 좋은 기업으로 계속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돈을 벌고 모은 만큼 집도 사고 싶고 돈도 빨리 굴리고 싶다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직장의 근속 연수가 20년이 되지 않는 걸 보고 위기와 조바심도 느끼고 저 개인적으로는 시드를 모아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대학원 시절부터 하던 학생들 개인 가해를 하려고도 고민해봤지만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큰 돈을 빨리 벌고 싶어. 많은 돈을. 네, 맞아요. 근데 큰 돈을 빨리 벌다는 거는 그만큼 훨씬 더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과외하는 것도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큰 돈 버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근데 리스크를 크게 안는다는 건 크게 망할 각오도 해야죠. 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도 1,000억 이상 벌어가지고 테슬라 차려가지고 파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1,000억이면 충분히 큰 돈인데 조단위가 돈이 있어도 뭐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 주거 상황은 이제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고 있고 네. 부모님 차량 이용하고 있고 고정비가 너무 많습니다. 고정비도 한번 봐야 되겠네. 보겠습니다. 기부도 하시고 유지비 부모님 생활비도 드리고 있다. 보면은 어디가 제일 문제로 보이시는 거예요? 좀 우선 요거 한번 보고 전화 통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50 저축하고 있으면 저축 뭐 못하는 건 아닌데. 저축률도 괜찮아요. 저축률도 네. 괜찮고 여기서 이제 돈 나가는 거 조금 아깝다 싶은 게 뭐 보험료나 네. 부모님 보험이 생활비나 좀 많긴 하네. 예. 그러니까 400만 원 벌어서 부모님 생활비 20만 원 드리는 거 미혼이고 뭐 이럴 때 부모님께 얹혀서 하면서 크지는 않은 비중이기는 한데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냐. 만약에 네. 이분이 없으면 생계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라 지금 부모님은 뭐 사업을 하시면서 네. 이분보다는 경제적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좋으니까 저거는 어떤 의미냐고 봤더니 약간 그 이분 생각에 네, 늦게 기본적인. 늦게 경제적 독립 아직 완벽하게 독립도 아니잖아요. 네. 늦게까지 서포팅을 해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게 그 금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 네. 그런 느낌. 인 거고 보험료도 부모님이 내주시던 걸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인수하고. 돈을 버니까 가져왔는데 비싸지만 부모님이 주신 거라 깨기 애매해서 그냥 갖고 가는. 아. 근데 보험료는 사실 뭐 부모님이 무슨 뭐 나한테 뭐 되게 의미 있는 뭐 무슨 뭐 반지나 뭐 이런 걸 준 것도 아니고 시계를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야 너가 내라 아버지 이런 거잖아. 유품이에요. 뭐 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오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야, 네가 내 이제 약간 이런 건데 이게 뭐 의미가 있나요? 뭐 건강하시면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안 내셔도 될 것 같기도 네. 한데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은 또 기본적으로 막 이런 거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심장병 이런 거 막 해주고 막 아니 이랬거든요. 이게 거의 기업에서 실손처럼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영수증 갖고 오면 그걸 다 준대요. 네.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한 분이 모 기업 진짜 대기업에 다니는데 큰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도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어요. 네. 실손보험에서 그 돈 나왔고 회사에서도 그 돈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번 거예요. 아플수록 병가를 내면 낼수록 돈을 버는. 이건 뭐 아프다고 기분 좋을 수는 없지만은 네. 굳이 그런 보험이 필요한가? 물론 퇴직 이후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으나 비싸게 저렇게 할 필요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자산을 보면 이제 순자산이 6,600 정도 되는데 이제 일하신 지 한 1년 정도 된 거니까 네. 대학원에서 뭐 일부 좀 모은 거랑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뭐 절대 나쁜 상황은 아니죠. 30살에 네. 6,600이면 와 제가 30살에 저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제 전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네. 내 주변에 특정 누가 있을까? 제일 잘 하고 있는 전 그 그게 누군가가 궁금해요. 있어. 그 또래 친구들의 상황이 어떤지가 맞아요. 제일 궁금해요. 그 친구 어떤 특정 한 두세 명과 지금 비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3세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 아니지. 자, 한번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부인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조금씩은 느린 청년이라는 또 닉네임을 또 해주셨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아마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면 네가 뭐가 느리냐. 너 엄청 빠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지금 한 트럭이거든요. 네. 근데 왜 네. 본인은 또 이렇게 느껴지게 됐는지 그 원인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네. 누구 대비 느리다는 거예요? 누구 대비? 일단 제가 나이가 31살이고요. 네. 정확하게. 그게 만 나이로는 좀 네, 만 나이로 31살. 적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일한 지 이제 1년 되신 거잖아요. 네, 횟수로는 2년인데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좀 넘었고. 1년 조금 넘었고. 네네. 네. 제가 뭐 재수도 했고 대학교 때 네. 가기 전에 대학원 갈 때도 대학원도 한 가고. 학기 정도 쉬고 입학을 했고 대학원 이후에도 1년 정도 취업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빨리 취업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뭔가 다 이렇게 조금씩 학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늦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아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친구가 10명이라고 치면 본인보다 더 지금 빠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몇 명이에요? 10명 중에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주변에 대학원 친구들 빼고 이제 학부 친구들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그래도 대학원 친구는 왜 빼요? 대학원 뭐 사람 아니에요 지금? 대학원 친구는 왜 빼? 대학원은 근데 박사까지 하는 친구들 많아서 저희 네. 연구실에 그러니까요. 그건 그럼 그 친구들이 볼 땐 나는 뭐 거의 뭐 고속도로 하이웨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총 친구가 10명이라 치면 나보다 빠르다.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그러면 한 3명 정도 3명 정도? 나보다 느리다 몇 명 정도 보세요? 5명 정도 있습니다. 5명 그럼 나는 지금 중상위권이네요. 나쁘지 않네요 지금. 이렇게 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보는 그 친구는 어찌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보다 조금 더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학위보다는 이제 대기업 취업을 했는데 나도 물론 대기업 들어왔지만 그 친구 나보다 한 2, 3년 먼저 더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벌써 돈을 뭐 나보다 한 뭐 1억 더 모았을 수도 있고. 근데 얘네가 또 마침 또 코인이랑 뭐 주식을 또 했어. 그러면은 뭐 한 2, 3억 돼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런 약간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대기업을 물론 이제 연구직이시니까 석사를 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석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석사 안 했으면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석사해서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살짝 지금 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제 연구 분야 어떤 거랑. 물론 그러면 석사까지 연구 밖에 안 분야까지 했지만. 뭐 딱 맞추면 좋겠지만 사실 연구원 그 연구직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소수만 뽑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연 상담을 이제 들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속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제 아마 이 사연자분은 눈에 보이는 속도, 그러니까 빨리 한 2년 전에 들어가서 빨리 일을 했으면 내가 지금 한 2, 3억 벌었을 텐데 이걸로 막 뭐 지금 하이닉스도 막 샀으면 막 한 20억 부자 됐었을 텐데 라는 생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그 과거의 그 어떤 갈림길을 하나만 바꿨었어도 막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반대로 거기서 잘못 선택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모범 답안이라는 걸 가상에 뭔가를 정해놓고 거기서 지금 삐끗하면 내가 느리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대학 안 가고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거야. 그러면 그 20살의 나이에 한 달에 200 버는 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죠. 그때 네. 당시엔 그 친구들이 빨랐죠.
그 그럴 뭐를 수 있죠. 세상엔 사실 대학 안 가는 분들이 훨씬 많으니 그분들이 훨씬 빨리 갔는데 그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향후 5년 10년을 놓고 보면은 빠르다라는 게 참 뭐 기준이 뭘로 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마라톤 뛰는데 한 500m 왔나 느낌은 그 정도로 보여요. 40km 중에 앞으로 40년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 와 30살이면 네. 그 정도에서 지금 이제 1년 남짓 지났다 1km라고 칠게요. 그러면 요거 가지고 와 나는 요번 마라톤을 글러먹었어 하려면 진짜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지금 느리다 빠르다를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늦었어라고 전제를 하는 순간 그러면서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엉뚱한. 뭐 지금 투자 잘하고 계신데 네. 여기서 뭐 지금 뭐 저축도 괜찮고 뭐 보험 정도만 뭐 유독 좀 그럴까? 뭐 특별하게 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요거 전화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부자가 되려면 결국에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할 거냐인데 그 리스크는 네. 잘 되면 뭐 아까 말한 엔비디아 같은 거 사가지고 돈 번 것도 리스크를 감수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반대로 그 엔비디아 저점 보셨죠? 저점 대비 지금 얼마 올랐나 이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그 저점이 얼마였어? 막 100달러 막 깨지고 그랬잖아요. 설마 옛날에. 3달러 이런 네, 거 맞아요. 그 100달러 깨질 때 어떤 시기였는지는 아시죠? 그때 반대로 내가 ETF 사고 있어서 마음 편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 박살나는 거 봐라, 쟤네들. ETF 할 때는 이제 대학원 때부터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에 대해서 아예 몰랐어요. 아까 대학원 다니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잘할 거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상의 사람을 하나 만들어요. 그 완벽한 사람을 만들거든요. 내 인생 플랜에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온 그 가상의 A씨를 만든 다음에 걔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빨리 버려야 됩니다. 불행해요. 왜냐면 선택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꾸로 대학원 안 왔다가 지금 대기업 못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내 친구는 들어갔는데요 라는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 면접 보러 다녔을 때 나보다 더 성적 좋은 애도 있고 나보다 더 나쁜 애가 있는데 더 잘 되기도 하고 더 나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기본적으로 변수를 깔고 가는 건데 이 변수가 전혀 없는 상수의 어떤 가상의 인간, 완벽한 인간 대비 내가 느리지? 라는 거는 사실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대학원 나온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최소한. 최소한.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거 100% 이게 술자리 안주거리거든요. 근데 요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술 사는 줄 아세요? 본인이 사야 돼, 술. 야, 자랑할 거면 술 사라고. 너 진짜 말 재수없다 이러면서 너 재수없다 진짜? 야 나는 지금 교수 케이스인데 나 지금 인생 망했어 막 이러는 애들 많을 거예요. 심지어 그 중에는 재수가 아니라 삼수한 친구들도 있을걸요? 지금 술 100% 본인이 삽니다. 내가 그 대학원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 가본 길에 대해서 너무 조금 그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선택을 다 완벽하게 선택했다는 가상의 인물과의 비교도 있고 이게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냐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회사 나올 때 100이면 100 다 말렸습니다. 나가면 진짜 큰일 난다고. 근데 또 어떻게 또 잘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가서 망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망해서 나중에 다시 회사로 막 또 계약직으로 들어오시고 막 그랬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나갔어? 라고 막 손가락질 합니다. 근데 그분은 리스크를 감수한 거잖아요. 한번 해본 거잖아요. 했는데 실패해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 안 좋아지는 사람은 안 보고 잘 된 사람만 또 보면 또 이제 조금 하다가 이직하고 회사 막 그만두려고 할 거예요. 내가 대학원 가서 연구직으로 들어왔는데 이 장점은 안 보이고 연구직의 장점은 안 보여 이제. 여기는 혹시 뭐 공장이나 뭐 그런 것도 있는 대기업인가요? 뭐 그 지방에 뭐 공장도 있고 막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연구직이면 그런 데 가나요? 안 가나요? 파견으로 한 번씩 가는 것 같긴 해요. 잠깐씩. 거기 가서 막 3년씩 5년씩 일하는 일은 없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한데 약간 제 직무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도 옛날에 건설사에 있었을 때 저는 막 이렇게 지방의 현장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본사에 있는 거예요. 본사에 있는 애들이 부럽죠, 당연히. 네네. 근데 그 본사 애들은 지방에 가 있는 애들을 별 신경을 안 써. 자기들 바쁘니까.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방 내가 왜 가? 난 연구직인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장점이 분명히 많은데 다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건 당연하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사연이 만약에 40세가 넘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을 하셨으면 굉장히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아껴 쓰고 저축 더 많이 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얘기할 텐데 이제 30이잖아요. 요즘 취업은 대학원을 안 나와도 30 정도 해도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래 적당하게 했네 이 정도니까 굳이 그걸 남들하고 그것도 특히나 이제 내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만 굳이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되면은 뭐 이런 사연을 고민 안 했을 네. 거잖아요. 잘 맞아요. 어려워서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약간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막 인생의 틀을 바꾸진 마시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장이 별로니까 이직하면 뭐 그쪽에선 뭔가 엄청난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보통은 안 됩니다. 이 안에서 아까 말했듯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은 인생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뭐 회사 대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간다고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예 뭐 진짜 사업을 가시든지 인생 망할 각오 하시고 아니면 아예 주식에 막 올인하시든지 진짜 빚 뭐 엄청 질 각오 하시고 뭐 그렇게 감수해야지만 그래야 좀 바뀌어요. 지금 인생을 선택하신 거 보면 되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망하지 않는 길을 잘 선택하신 것 같거든요. 맞지 않나요?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요? 약간. 보수적인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안 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쫄딱 망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그런 리스크를 안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 보이잖아요, 지금. 네. 나도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될 것 같잖아요, 지금은. 근데 어딘가 막 서울역 노숙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모르는 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한번 나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진짜 리스크를 다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요, 본인은? 인생은 게임이 아니라서 하다가 망하면 다시. 안정추구형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추구형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약간 궁금함? 약간 그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닐 때도 원래 박사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포기한 게 이제 대학교 친구들 만나잖아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 네. 그럼 이제 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연구 얘기하고 있고 약간 사실 대학교 때는 교수님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대학원생들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공감대가 부족하고 또 취업한 친구들은 뭐 이제 미래 계약 여자친구 있었으면 그 당시에 결혼 계획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또 그거에 대한 공감을 못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네. 약간 또래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좀 늦춰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뭐 단기간으로는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6살, 7살 때는 보통 술을 누가 사냐면은 그 자영업하는 친구가 사요. 가게 차려가지고 걔가 돈을 제일 잘 버는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아니면 무슨 어디서 미리 지금 뭐 취업해가지고 일하는 친구 아니면은 뭐 아까 말한 가게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벌써 돈 버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막 지금 아직 대학생인데 그런 애들이 빨라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뭐 학사로 해서 뭐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빨라 보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인생은 또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가면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대기업이나 뭐 이렇게 직장인들이 좋다가 한 5, 60대쯤 되면은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최고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길게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약간 효율성을 높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는 어떤 모든 선택에서 다른 거 하면 뭔가 돈이 더 될 것 같아라는 생각으로 지금 뭔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제일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지금 갈림길이거든요. 저는 돈 될 것 같은 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하는 걸 선택하세요. 본인이 잘하는 거. 본인 엔비디아 잘 알아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그러면은 하지 마세요. 그건 내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미국이 앞으로 뭐 어떻게 될까, 뭐 미국이 좀 경제가 더 좋아질까 나빠질까는 내가 엔비디아 사업성 분석보다는 조금 더 본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하세요. 예. 굳이 예. 난 그리고 늦었으니까. 지금 본인 그 연구직이 되셨잖아요. 그럼 본인 연구직 일을 잘 알죠. 네. 그럼 여기도 승진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리고 승진을 해가지고 다른 데로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뭐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려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헤드헌팅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훨씬 더 본인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살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면은 사업도 내가 잘 하는 건데 이 대기업들은 왜 이걸 못하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걸 하셔야 되는 거지. 나가면 돈 된다라는 식으로 가면요. 돈 안 되면 금방 다 포기해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어학 공부는 왜 하세요? 어학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 박사를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영어 사실 뭐 잘 못해서 계속 그냥 꾸준히 자기계발 형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를 포기하신 저분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박사요? 네.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약간. 그러니까 지금 너무 숫자만 보고 그러니까.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본인 거꾸로 본인은 박사를 하는 거가 본인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야? 돈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연구는 공부나 재밌었어요. 그 당시에. 돈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남들보다 잘하나요?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평균 이상은 냈던 것 같아요. 성과는. 그럼 석사 때. 돈을 좀 벌다가 다시 네. 박사를 뭐 따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네. 이쪽 안에서도 한번 길을 좀 찾아보시면 뭐 네. 박사 과정을 미국에 갔다가 다시 뭐 국내 대기업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제가 아는 지인도 국내 회사에서 들어갔다가 박사 과정으로 가서 나중에 임원으로 들어왔어요. 같은 회사에. 네, 그 친구도 한 10년 만에 돌아온 거죠, 회사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하면 돈이 따라와요. 나중에 언젠가 옵니다. 그 지금 당장에만의 결과를 놓고 봐가지고 내가 이게 내 선택이 대단히 많은 기회비용을 발생시켰네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번 친구 있어요. 야, 너 영어 공부할 시간에 학원 다닐 시간에 나처럼 편의점 알바하면 30-40은 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당장에는 그 친구가 결과로 통장 잔고로 놓고 봤을 때 더 빠른 것 같지만 통장 잔고가 전부가 아니고 통장 잔고로 따져도 길게 봐야 되잖아요. 네네. 길게 봐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다가는 굉장히 잘못 선택들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공이고. 네. 그래서 항상 본인과 비교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서 그쪽으로 효율성을 높이시는 쪽으로 저는 가는 게 좋다고 봐요. 어학 공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하는 게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잘 하는 거 하는데 이게 필요하면 하세요. 이게 필요하면. 그러니까 나는 미국 박사를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잠깐 일하시고 글로 가서 따고 다시 뭐 돌아오시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직장을 얻으시든지 잘하는 거 하면은 사람들이 찾아주거든요. 근데 돈을 쫓아가시면은 사람들이 안 찾아주면 답이 없어요. 맞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한번 좀 바꿔보시면 내 마음이 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식 잘하는 게 아니면 그냥 ETF 하세요. 충분히 잘하고 계신 거니까. 충분히 잘하고 있고 비교를 하려면 똑같은 예상이랑 비교해요. 최소한 재수하고 대학원 내가 석사까지 봤을 나온 때 친구랑 비교해요. 이번 주말에 대학원 친구도 한번 만나가지고 너 혹시 술 한번 사세요. 술 한번 사야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 친구들하고 한번 사연 얘기하면은 바로 2차까지 쏘라고 할 것 같아. 그리고 그런 게 흔들릴 땐 그 친구들의 비전은 뭔가 그렇죠. 그 친구들도 괜히 그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도대체 너는 어떤 그림을 바라보고 그렇게 박사까지 이렇게 보는 거냐라고 하면 뭐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시큰둥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진짜 자기 일 좋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특출나게 되어 있고 어디서든 찾아줘요. 나중에 가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니까 그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네. 잘하는 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떻게 돈은 벌었는데 그걸로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잘하고 있는 거라는 게 상당히 그 매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거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꼭 돈이 좀 적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더 뭐랄까요? 더 여러 가지 배울 것도 있고 더 나름 그 자기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더 길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조금 조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하다.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험료나 좀 조정하세요. 저거는 부모 집 보험료는 좀 조정 좀 합시다. 부모는 그럼요. 네. 건강하세요? 가족력 없나요? 어머니가 조금 아프세요. 아, 가족력이에요? 그 유전인가요? 약간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장받는 보험이에요? 네네, 약간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인데 보통은 또 그 가족력이 있는 걸 걸렸는데 보험료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험금 안 나오는 그런 보험들도 있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어차피 뭐 유전적인 요인도 크지만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살면서 네. 대부분의 웬만한 질병들은 한 번씩 걸리고 살다가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내는 보험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많이 내요. 조금 보험을 좀 줄이자. 줄이고 싶은데 네. 네. 어머니가 되게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강력하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요. 일단은 유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랫동안. 네. 그래도 조금 많긴 한다. 네. 그 어머니가 편찮으셔가지고 그 가입을 계속 해라라는 느낌은 아마 저거 그 질병 나오면 보험금이 크게 나와라는 취지보다는 그 질병이 안 걸렸으면 하는 마음
이실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치매보험 가입하는 게 치매 너무 무서워, 치매 안 걸리고 싶어, 그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근데 딱 분리를 해야 될 게 암보험 가입한다고 암 안 걸리는 거 아니고 치매보험 맞아요. 가입한다고 그거 안 걸리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그걸 이 돈을 들여서 피할 수 있다면 혹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뭐 건강 검진을 더 네. 자주 받으시든지. 그치. 그 돈으로 남들 1년에 한 번 받을 거 1년에 2번 받고 네. 건강식품을 사드시거나 뭐 운동을 더 하시거나 어. 뭐 술을 뭐 끊거나 뭐 차라리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뭐 저거 같은 종류인데 비용이 좀 더 저렴한 보험으로 갈아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10만 원 정도만 더 빼가지고 차라리 뭐 ETF 계속 넣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길게 보면. 길게 보세요. 진짜 길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내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네. 또 내 인생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잘하는 걸로 쫓아가시고 돈 쫓아가지는 마시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잘 되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후기 또 한번 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잘하는 일에 찾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도 많이 가고 싶고 명품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지만 돈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일단 돈 모으고 있는데 현타가 세게 옵니다. 네. 현타가 올 때는 쇼핑을 하고 월급에서 저축액을 뺀 나머지 돈보다 카드값이 많이 나오면 비상금 통장에서 뺏었습니다. 네. 비상금 통장에서 빼는데도 80%를 저축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숫자의 오류라든가 착시일 수도 있어요. 나는 100을 벌어서 80을 저축하는데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네, 거죠. 올해 진짜 많이 썼습니다. 이 돈을 못 쓰게 묶어두고 싶은데 그러다가 카드값 못 내고 연체될까봐 놔두고 있어요. 올해 1억 모으는 게 목표인데 가까워질수록 현타도 오고 돈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지만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뭐 명확한 게 없다면 네, 계획이 맞아요. 없다면 막 계속 흔들흔들. 흔들리고 저거 1억 딱 모으는 순간 이제 그게 와장창 무너질 수 있어요. 아, 모았는데 맞아요. 뭐 달라질 게 없거든. 에? 뭐지? 거기다가 친구들은 이제 다 어리니까 네. 지금 막 여행 가고 뭐 그치. 인스타 뭐 피드 막 엄청 올라온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나는 막 라면 먹고 막 이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오죠. 여행도 많이 가고 명품도 많은 친구들 보면은 제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10년만 기다려봐요. 10년만 기다리면은 친구들이 날 부러워하는 시기가 그치. 옵니다. 심지어 회사 사람들도 해외여행 얘기를 많이 해요. 유럽, 미국을 안 간 사람이 저밖에 없는가 싶을 정도로 다들 그런 얘기를 이 합니다. 주변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분은. 아,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주변 분들도 다들 쓰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뭐랄까 저축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걸까요? 주변에 또 이제 동료들도 어린 또래 20대 중반 막 이렇게 했으면 일단 버는데 쓰기에 바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가. 일찍 취업하신 분들이 좀 더 그런 게 네. 주변에서 야, 나는 너 나이 때 뭐 일도 못 하고 그냥 뭐 그때 뭐 그 백수였어 막 이런 얘기 막 듣잖아요. 좀 써. 야, 괜찮아. 지금 좀 써. 야, 너 이제 25인데 너 유럽 갔다 와도 너 남들 하는 것보다 한 4년은 빨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지금 써야지 언제 써? 너 그러다 뭐 좋은 시절 다 간다. 아. 그럴 때는 저는 소외되는 것 같아가지고 유럽을 가고 싶기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주변에서 나 다 유럽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남들이 다 가니까 너 왜 안 해? 라는 얘기 때문에 이거 화가 나서 가는 거야. 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해가지고 이득을 많이 봤다고 자랑을 엄청 해가지고 그걸 했어야 했나 후회도 많이 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저는 예적금만 하는 바보라서 여행도 안 다니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을 쌓는 게 좀 필요한 나이대이기도 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돈만 모으면요. 어찌 보면 이제 돈을 모으는 것도 경험이긴 하지만 아예 돈을 안 써버리면 그 아예 어떤 경험 자체를 쌓는 그 시간이 없는 경우들도 생겨요. 돈을 또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하지만 저게 그럼 과연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면 그런 좋은 경험이 축적이 반드시 되느냐? 그렇죠. 또 반드시는 또 아니에요, 저게. 네, 정확하게는 햇님 이분이 하고 싶은 무언가가 없어서 없어. 그래요. 그게 생기면 거기에 돈을 써도 저는 경험이라고 보는데 네. 그냥 돈은 있는데 할 게 없으니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남들이 하는 거. 어떤 소비를 그냥 보면서 경험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투자를 해야 됐었나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1억을 모으면 은행에 가서 상담받고 5천 정도는 ETF에 넣을 거 생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은행에 가서 예. 상담받는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그리고 ETF를 넣었는데 은행에 왜 갑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야. 보통 이제 뭐 변액 유니버스 뭐 이런 걸로 가죠. 야, 아주 그냥
자, 1억을 모으는 게 어렵지 불리는 건 쉽다고 하는데 저는 모으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결론은 돈을 불리고 싶은데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지 못해가지고 예적금만 넣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게 맞는 건지 걱정도 되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은행 가서 상담받고 제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많은 돈을 몰빵해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저 같은 마음이 들었던 적 있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동요되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방법이 있으실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해주셨습니다. 우선 한번 볼까요? 보면 부모님 댁에 거주하시고 한 80% 70% 저축하려면 부모님 댁에 얹혀 살아야 그렇죠.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 집에 살아도 50% 저축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거비를 아낀 거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주거비 아낀 대로 차를 돈을 사고 써버리고 막, 막 네. 하니까 산타페는 아버지가 좀 주셨고 여행 쇼핑 좋아하고 취미가 골프인데 80% 어떻게 모으지? 네, 술도 엄청 좋아해가지고 주에 한 번 남친 또는 친구랑 엄청 마시는 데서 80% 어떻게 모으냐?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자, 골프, 필드는 안 나가도 돈이 꽤 들어갈 텐데. 스크린 골프만? 그것도 네. 자, 연금보험에 30만 원을 넣고 계시고 아. 적금 위주로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쇼핑, 데이트 통장 해서 짜잘짜잘한 돈들을 좀 쓰고 네. 계시고 골프를 하는 거는 좀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보니까 이제 안 맞죠 숫자가. 네. 이게 저축 275만 원, 지출 94만 원. 저거 합치면은 370 정도를 한 달에 매일 쓰고 있는데 매달 370 정도를 쓰는데 이분의 소득이 저만큼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또 한번 좀 뭔가 비상금에서 그만큼씩 야금 한번 빼서. 따져봐야겠네. 네. 자, 적금, 예금, 비상금 통장해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모아 놓으셨는데, 절대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없어요. 이 잘못한 건 아닌데 돈이 어디서 나왔지? 25살의 나이에. 여보세요? 좋아요. 네네네. 좋아요. 네네. 네, 그 햇님님 우선은 저 사연을 보니까 저축을 네. 엄청 잘 하시는 걸로 써 있는데, 생각보다 쓰는 돈을 보면은 저축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골프에다가 지금 20만 원씩 쓰고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80%를 저축하시지? 그래서 제가 사연에서 네. 비상금 통장에서 빼가지고 카드값 메꾸고 있다가 이게 네. 그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80%가 아니겠네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 저축이 아니라 빼먹고 있다. 모아놓은 돈에서. 그 본질적인 이유는 내가 지금 현타가 세게 왔다. 네. 나이가 지금 어리시긴 하니까. 친구들이 골프 많이 치나 보죠? 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주변 사람들의 연령대 친구 말고는 그 직장 동료들의 연령대도 어때요? 다 어려요? 30대 정도. 30대 정도. 다른 분들보다는 어린 편이시네요, 사연자님이. 네. 야, 20, 30대인데 골프를 쳐요, 다들? 네. 뭐 예를 들어 내 주변 사람이 10명이다. 그럼 10명 중에 몇 명 정도가 쳐요? 한 4명? 아. 5명? 그 업계가 골프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쳐요? 네, 치더라고요. 필드도 나가고 막 그래요? 다들 필드는 나가긴 하는데 스크린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스크린 치고 레슨도 받고. 네, 레슨 받고요. 재미는 있어요, 그러면? 재미요? 예. 골프를 이제. 재미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네, 재미있어서. 내 업종이 내가 하는 경력이 골프를 잘 치면 뭐 도움이 되나요? 약간 윗사람들이랑 치면 이제 연결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윗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업종인가 보죠? 네, 네. 그래요? 뭐지? 스카우트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네네. 그래서 다들 좀 전략적으로 치는 건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본인은 어쨌든 그런 의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남들이 해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저 약간 그런 의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연봉이 막 급증하나요? 팍팍팍 네네. 늘어나나요? 네. 그러면은 뭐 그래. 업계의 어떤 자기 경력 개발- 쌓기 그렇죠. 자기 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식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적게 나와요? 식비가 식비가 5만 원? 5만 원이면은 뭐 거의 안 쓰는 거. 저희는 회사에서 점심을 일단 사주고 네. 저녁도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저녁도 회사 돈으로 먹고 그럼 그래서 식비가 적게 나옵니다. 주말 정도나. 그러면 사실 지금 나이가 어린데 뭐 이 정도까지 저축을 하실 수 있다면은 뭐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뭐 주식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세요? 그러면 안 하는 이유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책을 막 읽긴 하거든요. 네. 책을 읽으면 뭐 100만 원으로 시작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지 굳이. 네.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혹시 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아니 책 100만 원으로 만들어라. 뭐 MTS 뭐 앱 깔아라. 계좌 이거 뭐 20번 정도 네 아니요 누르면 계좌가 생기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이유는 겁나서인가요? 네, 겁나기도 하고 음. 주식을 해봤는데 엄청 다 떨어져가지고 아, 제가 다 사는 것마다 떨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딱히 공부는 안 한 상태로 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100만 원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나도 90만 원 날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90만 원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막 망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골프 레슨 120만 원 내는 거는 골프를 잘하고 싶어서잖아요. 네. 그러면 100만 원으로 90만 원 까먹으면 주식을 잘하는 데 쓰는 레슨 비용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 네. 아, 괜찮은 그런 거잖아요, 생각은 그것도. 못 해봤어요. 아니 왜냐면은 이제 아. 내가 한다고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돈도 까먹는 거죠. 해보는 거죠, 한번. 레슨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100만 원으로만 한번 해보는 네. 거고. 그 무슨 종목을 사셨어요? 개별 종목을? 네, 저 삼전이랑 그런 코로나 때 대한항공을 샀거든요. 옛날에 시작하셨군요. 아. 네. 아, 근데 엄청 떨어져가지고. 맞아요. 근데 또 그게 지나고 나니까 또 회복됐잖아요. 다 회복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또 배우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좋은 것 같고, 뭐, 네.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냥 비트코인이 더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주식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약간. 수급만 보는 그냥 수요와 공급만 보기 때문에, 비트코인 한번 100만 원만 그냥. 비트코인을 추천하실 이유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뭐, 영향받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경영을 뭐 잘못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수요와 공급 뭐 요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냥 단순하더라고요. 단순하다. 알트코인 이런 거 말고요. 뭐 다른 거 말고 네. 비트코인만. 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면 올라가고 사람들이 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떨어지고. 그 정도는 나도 한번 맞출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한번. 네. 근데 예를 들어 뭐 항공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 코로나 이후 항공업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내가 계산하기는 사실은 지금은 어렵단 말이죠. 맞아요. 경기라든가 그 산업의 지금 현황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주식이든 코인으로 했는데 2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네. 만약에 2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좀 잘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 그때 나는 돈을 그러면 이제 1000만 원으로 올려보는 거지. 그래서 1000만 원을 또 2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뭐 한 1억으로 올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달성하면 투자금을 키우겠다. 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뭔가 인생의 목표도 좀 생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거. 왜냐면 안 해보면 못 하잖아요. 골프도 레슨 안 받으면 못 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그렇다고 누구 도움 받겠다고 은행 가가지고 상담받고 그런 일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진짜 최악이 뭐냐면 은행 가가지고 요즘에 뭐 좋은 거 있어요. 이거 물어보는 게 최악입니다. 진짜요? 딱 그냥 저 호구인데요. 마음대로 요리해 주세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좋은 거라고 물어보면 우리에게 좋은 걸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좋은 거. 요거 우리 지점에서 이번 달에 100억 판매해야 됩니다. 고객님들 오시면 이거 판매하세요. 뭐 이런 프로모션 상품들.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나 이런 분들 중에 좀 투자를 좀 잘 하시는 분이 있나요? 가족 중에? 근데 친구 저 말고? 어머니가 있긴 한데. 어머니가 잘 하세요? 좀 뭐 투자를? 그래도? 근데 어머니도 은행에서 하신 거여가지고. 은행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천을 했지만 받아서. 그 은행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네, 많이 올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뭘 하셨는데요? ETF랑 ELS 같은. ETF를 은행에서 추천받았다. ETF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ETF가 아닐 겁니다. 연금저축펀드 뭐 ELS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걸 겁니다. ELS나 ELD나 뭐 이런 것들이고. 어머니 말고 혹시 좀 더 이렇게 뭐 투자를 좀 더 잘하셨다거나 뭐 이런 분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친구들 말은 절대 듣지 마시고. 제가 봤을 때 25살 친구들 얘기 들어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지금 극히 낮고 요번에 통계 자료 나왔거든요. 네. 60대 여성이 성공률이 제일 좋아. 봤어요. 그리고 20대 남자가 수익률이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진짜요? 진짜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주식은 제일 많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데. 사서 오르는 그 이 대세 상승장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잠깐 막 인버스 막 이런 거 떨어지는 거에 베팅하고 조금 에버리지 많이 올랐다. 오늘 야 지수가 2% 올라서 팔어.
60대 여성분들이 돈을 제일 잘 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 사서 막 묵혀두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막 되게 흔들흔들 하거든요. 내 마음을 막 뒤집어 놓거든요. 막 네. 빠지면 막 옛날에 해보셨지만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서 막 물리면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돈을 크게 하지 마시고 한 100만 원으로 만 100만 원으로 2배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천만 원으로 2배 만들기.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드는 네. 그냥 예금에 우선 예금에 넣어놓으시고. 일단은 그걸 섣불리 1억 됐다고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막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투자에 그렇게 하게 되면 모으는데 엄청 힘들었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좋은 거에 들어가도 삼성전자도 봐요. 9만 전자, 8만 전자에 물린 분들도 지금 보면 다 플러스예요. 아무리 좋은 거에 들어가도 내가 투자 경험이 없으면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진짜 그러다가 다 안 좋은 시기에 팔아버리거든요. 네. 예, 경험부터 쌓고 하시고 그 와중에 저 연금보험은 왜 가입하셨어요? 저거는 어머니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가입을 이제 대신 해주셨더라고요. 엄마가 해줘서 물려받은 네, 거예요? 맞아요. 아, 저건 어떻게 하죠? 저것도 원금 되면 이 상품 이름 아세요? 무슨 연금보험이에요? 하나 건데 하나. 그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다 그 회사만 알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면 저 휴대폰 샀어요. 그러면 뭐 샀어요? 그럼 그거 삼성에서 나온 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뭐냐면 10년 동안 이제 30만 원씩 넣으면 69년에 1년에 300만 원씩 저한테 들어온대요. 2069년에. 어지러워. 네. 69년이면 지금 2069년에 300만 원이면 지금 돈으로 한 70만 원 되겠네요. 40년 후잖아요. 네, 제가 맞아요. 사연자님한테 10만 원을 100만 원을 빌려서 40년 후에 그렇죠. 네. 3배로 드린다고 하면 빌려주실래요? 그건 아닌 게 맞죠. 3배, 4배로 하면 아니 40년이면 선생님 1980년에 서초동 무지개 아파트가 2,750만 원이었다니까요. 웃으면 안 돼, 지금. 그거를 1년에 360을 부어가지고 1년에 300을 평생 받는다라는 게 아이고야 머리야. 저런 거는 근데 빨리 정리하는 게 맞잖아요. 네, 빨리 정리하는 게 몇 달 안 넣으셨으면. 네. 그래서 그게 지금 1,500개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넣었네. 많이 넣었네. 지금 깨도 원금 손실 안 보죠? 아니요, 깨면은 1,200 받는다고 돼 몇 년 있었어요. 됐어요?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네, 4, 5년. 4, 5년? 네. 그러면 손에 그걸 깨고 그걸 회복보다는 한 2년짜리 적금이다. 지금 한 1년에서 2년만 더 버티면 원금 될 거예요. 지금은 페널티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기 계약에 대한 페널티. 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년짜리 혹은 2년짜리 적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원금 되면 바로 깨세요. 저거 갖고 있으면 네. 갖고 있을수록 손해입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이게 25살이 무슨 연금보험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 적금을 드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잘 모으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요즘에 적금 들어가지고 결국에 이제 뭐 몇 퍼센트 이자 받은 게 막 네. 요즘에 막 다 오르다 보니까 뭐 다 네. 바보같이 보이시겠지만 1년 전만 해도요. 네. 1년 전만 해도 적금이 최고라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엄청 손해봐가지고. 맞아, 그때.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또 돌고 도는 건데 내가 모르는 거에 베팅하지 마시고요. 골프 몇 정도 치세요? 몇 타 치세요? 저 대충. 근데 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한 120. 뭘? 다. 야, 본전 뽑으서 근데 필드 나가면 골프를 꼭 쳐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골프의 재미가 들리면 들릴수록 네. 우리가 버는 돈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거를 회사에서 뭐 내주면은 뭐 저는 뭐 쳐도 된다고 보는데 네. 회사에서 내주진 않죠. 안 내주죠. 그러면은 무슨 투자를 해도 답이 없을 거예요. 저거를 지금 25부터 지금 치고 있으면요. 뭔 투자를 해도 다 골프로 나가는 돈이 너무 커서.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20대 때 골프 시작하신 분들이 한 2, 3년 치다가 다 접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되셨으면 안 하시는 것도 네. 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부동산을 사고 뭐 이런 건 너무 좀 빠르시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코인하고 뭐 주식하고 딱 100만 원 스타트 해가지고 다 날려 먹어도 레슨비니까 네. 이걸로 200만 원 만들기. 어떻게 하면 2배를 만들 수 있을까? 2배 만드는 법. 뭐 이런 거를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네네. 제가 막 찾아보다가 그 지수 추종 레버리지 네네. 네. 그거가 장투를 해도 되나요?
지수 추종의 ETF는 장투를 해도 되는데 레버리지는 오르는 장에서는 괜찮지만 이게 오르고 내리고 내가 생각한 방향하고 안 가면 오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레버리지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지수 추종 1배, 1배 상품만. 예, 아직 경험도 없는데 레버리지로. 저는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1배 투자를 열심히 하시다가요. 뭐 주가가 막 폭락할 때 있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아비규환에 빠질 때 그때 뭐 2배 레버리지를 뭐 잠깐 쓰시든지 뭐 그때는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하시다가 네. 빠질 때마다 뭐 빠질 때만 오를 때 2배 레버리지 쓰다가 또 빠지면 또 힘드니까. 골치 아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S&P 뭐 2배, 3배짜리를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꾸준히 적금처럼. 그러면은 이득으로 보기는 하던데. 네. 근데 그 변동폭이 너무 커서 사실 막 30% 뭐 50% 날아가는 적도 있으니까. 투자를 경험이 없는 분이 그거 하기에는 또 다 손절하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내 회사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든 걔네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만 안 들으셔도 상위 10%다. 상위 10%입니다. 네. 그래서 나 혼자만 간다. 나만의 길을 가겠다. 네. 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지금 저축률 잘 유지하시고요. 네. 제일 문제가 이러다가 한번 진짜 현타 세게 와가지고 차를 산다거나 네. 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막 유럽 일주 가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네. 갑자기 그 유튜브를 시작하세요. 네. 진짜 농담이 아니야 진짜. 갑자기 1억 모으고 퇴사한 다음에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건데 해야 될 것만 같은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기기 전까지 그걸 못 찾았잖아요. 그럼 돈이라도 열심히 네, 돈을 모으세요. 모아요. 네. 그럼 뭐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돈을 쓰면서 찾으려고 하지 마요. 안 찾아져요. 안 됩니다. 돈 쓰는 걸로는 경험이 되는 건 네.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은 다음에 그 일을 하려고 돈 쓰는 건 경험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전혀 나쁘게 뭐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이대로만 우선 하셔도 뭐 상위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